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기입니다. 오늘 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 주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서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학술 대회 오늘 대주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종교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개의 소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대종교에서 추구해왔던 독립운동 정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할 것이 이제 대종교에서 했던 무장투쟁은 주로 우리가 알다시피 주로 이제 만주와 러시아 쪽에서 이제 독립투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민족 역사입니다. 대종교의 김교훈 선생을 비롯한 대종교에서 민족 역사를 다시 세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김교훈 선생이 교육을 했다고 하는 배달족 역사를 중심으로 두 번째 발표를 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처음 시발이 어떻게 됐느냐. 이래서 오늘 그 중심 인물이었던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규식 선생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방 직후에 바로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셔서 중국의 신해혁명의 동지들인 손문 이런 동지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중국의 혁명을 돕는 것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춘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처음부터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동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종교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라기보다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국조당군을 숭배라는 그런 의미, 그다음 민족 정신의 정수라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발표할 것대로 이제 민족의 역사의 본령이 바로 이제 대종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무장투쟁의 본령. 왜냐하면 대종교에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는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전제로 해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령 위에서 대종교가 대한민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발표하실 거고요. 저는 오늘 발표할 주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지역 무장투쟁운동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부터 외교론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 박사가 임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외교론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 다음에 또 주역이었던 도선 안창호 선생들 준비론, 우리가 무장투쟁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우선 준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임시정부가 비록 상해에 있었지만은 그 상해에서 어떤 군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또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지만은 만주와 러시아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와 어떻게든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의 군정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주에는 서간도와 북간도에 각각 수로군정서하고 대한군정서, 대한군정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북로군정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군정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임시정부 직할부대라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서 만든 주만참의부라는 게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참의부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군대 조직을 원격으로 만들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위들을 오늘 좀 같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이제 세 번째 그 신용 박사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겠지만, 신규식 선생이 처음으로 191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중국에 망명한 후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 1912년에 만드는 동제사라는 단체입니다. 이 동제사는 그 신규식 선생을 비롯해서 박은식 선생, 박찬익 선생, 민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혁명 세력, 손문을 비롯한 중국의 혁명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발달한 1914년에는 이상설 선생, 헤이그에 갔던 이상설 선생이 상해로 들어오면서 신한혁명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설 선생이라든지 신규식 선생 또는 박의지 선생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한혁명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선언을 상해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종 황제의 그 황제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을 인정하고 이랬는데,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는 황제권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동단결 선언인 것이죠. 이것은 고종 황제가 이미 나라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권이 이제는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 선언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을 한 또 인물이 그 동제사에 같이 했던 신규식 선생, 박은식, 신채원, 박찬익, 사회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대종교 계통의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나가서 만주 지역에서도 1919년 2월에 우리가 뭐 3.1운동하고 선후 관계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독립선언서, 즉 무호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그 인물들도 바로 이런 계통의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임시정부 얘기할 때 주로 그 임시정부가 이제 3.1운동을 기화로 해서 임시정부가 성립됐다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단체가 주도해서 했느냐, 여러 가지 단체가 했겠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논의되어 왔던 게 신민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되었다, 신민회 계통에서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교 계통에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중요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아직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대종교에서 임시정부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오늘 학술 발표에서 아마 가장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이런 것 중에 대종교의 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종교를 굳이 종교로 보지 않더라도 이것이 국조 단군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민족의 정수, 또 이런 단군 정신, 민족 정신을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대종교를 신봉하셨는데요. 우리 대체적인 통계상의 기록을 봐도 독립운동가들의 한 70-80%가 대종교인이었고 또 대종교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계통의 인물들도 대종교 행사는 항상 참여하면서 국조 단군을 수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신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교는 만주 지역의 무장항일 투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그들의 이념 설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이제 또 나머지 두 분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4월 11일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상해와 그 다음에 한성정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세계 임시정부가 통합해가지고 1919년 9월이 되면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920년 초가 되면 여기서 국무원 포고 제1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이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첫 해로 이야기되고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할 것이다. 이것을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해라는 지역상에서 거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위치적인 제약에 따라서 군사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군사 제도 또 최소한의 법령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군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것이 육군 무관학교를 일단 만들어서 군사의 간부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장차 독립운동의 선봉으로 세우자. 그래서 육군 무관학교가 상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직할 부대를 조직하거나 기존 독립군을 임시정부 산하 부대로 할 것을 이제 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군사 정책 이런 것이 어디 나오냐? 우리가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지금도 헌법 그 4대 의무에 있지만 병역 의무를 그때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어디 곳에든지 모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제도를 만듭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만듭니다. 군무부를 조직하고 군무부 안에 어떤 참모부라든지 군사회의를 조직한다 이런 것을 만들고요. 또 실적인으로 대한민국 육군 임시군제를 만듭니다. 군대를 어떻게 앞으로 양성하고 할 것인가 하는 군대 조직 같은 것을 만들죠. 또 하나가 대한민국 육군 임시군구제입니다. 군대 조직을 갖다가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간도 지역의 한 군구,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의 한 군구, 또 하나는 러시아 지역의 한 군구, 이 세 개의 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눠서 독립운동을 앞으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해에서 만주나 러시아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임시정부가 가장 중요한 무슨 일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군자금입니다. 재정 문제 이것이 해결되기 어려웠죠. 처음에는 국내에다가 이제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국민의 성금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루려 했는데 이것이 불과 한 6개월, 1년이 채 못 돼서 그 조직들이 전부 다 와해가 일본의 기관에 의해서 전부 다 와해가 되게 돼서 국내에서 군자금이 들어올 루트가 막히게 됩니다. 또 한 루트는 그때 당시에 기대했던 것이 미주 지역에 있는 미주 교포들로부터 군자금을 조달받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게 상당히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의 탄핵 문제하고 연결되는 바람에 미주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는 상당히 그런 군자금 문제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게 1923년 정도가 되면은 임시정부의 존폐 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국민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의 존폐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만에 제대로 결론 없이 결렬이 되고 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임시정부의 그런 군사정책이 상당히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육군 무관학교를 실제로 만들지만은 이것도 뭐 2회 졸업생을 내고서 그냥 문을 닫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20년 3월이 되면은 그 윤기석 대표를 비롯해서 5명 의원께서 임시의정에서 이제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군사기관을 만주로 이치시킨다. 정부는 상해에 있지만은 군무부, 최소한 군무부라든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상해나 만주나 러시아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 방침으로 설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만주에다가 최소한 보병 10개 내지 20개 연대를 만들자. 그 다음에 뭐 사관을 1000명 정도는 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년 내에 보병 10개 연대를
출동시켜서 독립전쟁을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임시의정원에서 논의가 됩니다만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재정 문제 때문에 이것이 시행을 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방식이었던 임시정부가 실제적으로 상해에 있지만은 만주나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직할 부대를 조직하거나 기존 단체들과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임시정부 군사정책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무엇을 만들었냐?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행사 양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반도 상공에 임시정부를 선전할 수 있는 삐라를 살포하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비행사 양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1920년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국무총장이었던 노백린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미주에 있었던 재벌이었던 김종림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행사 양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사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한 41명 정도 생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재정 문제로 김종림 및 그 당시에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이제 그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재정 문제로 끝까지 이제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시정부, 만주적인 군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제 서로 군정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민의 계통의 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민의 계통의 인사들 하게 되면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서 이동영 선생, 또 그 다음에 이회영 선생의 형제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191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서간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만든 것이 자치단체였던 경학사였죠. 그 경학사가 차츰 발전해가지고 공리회로 됐다가 부민회로 됐다가 이것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그 무렵에는 그 한족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 경학사는 거기에서 1911년부터 신흥강습소를 만들게 되죠. 그 신흥강습사는 그 후에 이제 합리화라든지 고산사라든지 이런 데 옮겨가면서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그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3,500명의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주 독립군의 기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서 이제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생겨날 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서로 군정서입니다. 한족회라는 그 자치단체 안에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군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군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준정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군정부를 조직하게 되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부를 만들다 보니까 만주 지역에서도 군정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여운형 선생을 파견해가지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만주에 또 정부인 준정부인 군정부를 또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처음에 반대하다가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민족이 어찌 두 개의 정부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설득에 의해서 군정부 이름을 군정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서로 군정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군정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데 여기 서로 군정서에 활동했던 최고 책임자가 도판의 이상용 선생이고요. 그다음에 부도판의 여준, 뭐 정무청장의 이탁 선생, 뭐 이런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역시 주로 대종교 계통. 예컨대 이상용 선생이라는 여준 선생, 김동삼, 이탁, 김용식, 지청천 장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대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종교인들이 서로 군정서에서도 어떤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군정서에는 처음에 이름을 서로 군정서로 바꾼 다음에
상해의 원조를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기섭이라든지 이진산 이런 분들을 대표로 파견해서 상해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의 형편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협조나 원조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군정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혈전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서로군정서 그 무장투쟁 노선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런 그 정책을 보면은 안창호 선생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도 준비론이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도 당연히 군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의 독립 노선을 보면 첫째가 외교고 둘째가 내정이고 셋째가 재정이고 넷째가 군사다. 물론 이건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독립 노선을 도산 선생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쪽에서는 지금 만주에서 이상용 선생은 첫째가 군사고 둘째가 재정이다. 이 두 개만 해결이 된다면은 나머지 외교나 내정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석주 선생이 강조한 것이 바로 군사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쟁 노선을 이제 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서로군정서에서는 결국 나중에 임시정부하고 조금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대로 임시정부가 어떤 원조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되고 또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내부 문제 때문에 서로군정서와 이제 연결이 좀 서로 힘들었죠. 그래서 서로군정서는 결국 4개의 중대를 편성을 하고 있다가 1920년 일제가 간도로 침공에 들어올 때 3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로군정서 본문은 앵목현으로 또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은 교성대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지청청 장군 인솔하에서 이제 안도현으로 가고 또 한편은 그대로 서간도에 남아 있었던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서로군정서와 임시정부 처음에는 이렇게 협조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다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저기 북로군정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북로군정서라는 얘기인데 이 정식 이름은 대한군정서입니다. 대한군정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대한자를 많이 붙였죠. 처음에 시작한 것이 1911년에 백포서로일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한 중광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11년에 중광단, 그다음에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대한정의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한정의단에서 무장투쟁을 앞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대한군정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다시 바뀌어진 것이 여기서도 아까 서간도 같이 대한군정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도 군정부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준정부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에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군정부라는 이름 대신에 군정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름을 대한군정서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군정서나 서로군정서 이 2가지는 임시정부의 그 처음에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임시정부와 같이 이제 합동으로 그런 독립운동을 진행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조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군정서하고 북로군정서. 이게 제가 북로군정서를 굳이 말씀드린 건 그게 이제 여러분 아마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북로군정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사관과 교련과 무기 구입에 서로 협조를 하자 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교관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김자진 장군이 사관 영성소를 만들 때 거기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자진 장군이 사관 영성소를 만들었는데 가르칠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걸 요청을 서로군정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인 교관이었던 이범석이라든지 졸업생이었던 김훈, 박영희, 오상세 이런 분들이 사관 영성소에 가서 교관으로 활동을 해서 그 김전 장군이 만든 사관 영성소는 제1회 졸업식을 298명을 합니다. 298명을 졸업하고 이 사관 영성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간도 침공 때문에 바로 안도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살리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로군정서, 나중에 서로군정서 합쳐가지고 이런 부대, 그 다음에 홍범도 부대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결국은 그 총살리 대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북로군정서가 특히 상당히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일반적인 군총, 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기관총이 한 7문, 더구나 거기에 대포까지 구비했다는 것이 대한군정서, 북로군정서의 무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로군정서는 대체적으로 북만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쪽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무기를 구입이 되도록 쉬웠고, 아까 말씀드린 서로군정서 지역은 대개 압록강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기를 어디서 외부에서 구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북로군정서에 무기도 충분했고 그 다음에 병력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청살리 대첩에서 일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처음에 북로군정서는 처음에 창설했던 분들이 대종교 계열의 인물이었고 꾸준히 이쪽에서는 대종교 계열의 인물이 중심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육군 주문 참의부, 그것은 이제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임시정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역할이라든지 무기라든지 하나의 이런 것이 없이 자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다가 결국은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임시정부하고 별도의 조직으로서 무장투쟁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여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체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와 관계가 특히나 임시정부가 무장활동을 통해 가지고 독립전쟁에 나가려고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또는 어떤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임시정부가 나서지는 못했고, 반면에 서간도나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이런 무장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임시정부의 뜻이 전해지고 또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북간도와 서간도에서 서로군정서 또는 북로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여기에 이 삼각골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북간도에서 있었던 북로군정서, 또 서간도에 있었던 서로군정서, 이 삼각관계되는 이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와 임시정부, 여기에 중심 인물들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대종교 계통의 인물들이 거기에 중심이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대종교의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발표할 두 분께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분이나 초과가 됐습니다만